사랑에 실패하면 인생의 경험치가 쌓이고 성공하면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다.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일은 없는데 용감히 나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주도적인 사람은 운명을 끌고 가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운명에 끌려가게 된다. 인생도 그렇고 사랑은 더더욱 그렇다. 자신의 사랑을 솔직히 표현하고 나머지는 상대에게 맡겨라.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인으로는 괜찮은데 배우자로서는 좀 그렇다. 반대로 배우자로는 괜찮은데 애인으로는 좀 별로다. 이렇게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생각을 언제부터 왜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 기준은 뭘까 궁금해집니다. 연애가 곧 결혼으로 이어졌던 세대들이 보기엔 좀 불편할 수도 아니면 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연애가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작년에 본 어느 드라마에서 두 친구가 이런 대화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키는 180 이상에 얼굴도 잘생기고 스카이 졸업해서 고연봉 직장에 다니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절친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쐐기를 박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널 왜 만나니? 희망사항은 사실 내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듯 상대도 나에 대해 어떤 기대가 물론 있겠죠. 내가 뭐 어때서 하다가 정말 나라면 나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을까 하는 잣대를 들이대보면 자신의 좋은 면을 꼽아보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위축되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라는 책인데요. 제목만으로도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바로 답이 나오질 않네요. 이 책의 저자인 후이는 중국에서 영화 제작 일을 하면서 글과 노랫말을 쓰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연속 베스트셀러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다재다능한 여성입니다. 나라면 나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이 책에는 저자가 연인, 가족,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길어올린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외로운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부추깁니다. 그럼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부미와 결혼하다. 왜 나를 사랑해? 그가 물었을 때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외모, 키, 직업, 수입, 모두인 것 같기도 전부 다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사랑은 끌림에서 시작된다지. 그럼 나는 그의 무엇에 끌렸을까? 그래, 아마도 나는 그의 품위에 끌렸을 것이다. 품위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구분선이다. 품위 있는 사람은 반성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며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자기 고집에 매몰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적절하게 행동하고 늘 여유 있고 넉넉하며 마음은 선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자신을 왜 사랑하느냐고 그가 물었다.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단 한 가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나와 다툴 때조차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그를 사랑한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혹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울감에 빠졌을 때, 나를 더 힘들거나 괴롭게 만들지 않고 무던하게 나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그를 사랑한다. 품이 있는 연인은 상대 인생의 풍랑이 아니라 등대가 되어준다. 나는 내게 등대가 되어준 그를, 그리고 그런 당신과 함께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은 꼭 품이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 사랑은 포기해도 품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품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다.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지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한탄했다. 이제 곧 30 중반인데 난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을까? 여태껏 그녀를 비혼주의자로 알고 있었던 터라 나는 조금 놀라 진심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지연은 자기는 어릴 적 꿈이 무려 현모양처였다며 현란한 손짓으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켰다. 날 좀 봐. 잘 보라고.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어째서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남자 한 명 없이 지금껏 싱글인 거냐고. 신이 날 싫어하나?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매력적인 외모는 몸을 동하게 하지만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하려면 마음이 동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동하는 것과 마음이 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럼 마음이 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연의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 네가 남자라면 너랑 결혼할래? 지연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미간을 찌푸린 모습이 꽤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 모양이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지연은 잔뜩 풀죽은 얼굴이었다. 왜 그래? 망했어. 아무리 열심히 내 편을 들어봐도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와. 어째서? 내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 봤거든. 내가 남자라면 나 같은 여자는 어떨까? 성질 더럽고 말버릇 험하고 밤새워 놀기 좋아하는 여자와 과연 결혼하고 싶을까? 돈 모으는 재주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소파 위에 옷을 산처럼 쌓아두고 3개월마다 한 번 치울까 말까 한 여자랑? 아니,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거봐, 네가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지? 지연은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한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당당하게 쓰고 놀고 싶을 때 내가 놀고 싶은 사람이랑 놀아야지. 옷도 소파에 늘어놔야 찾기 좋단 말이야. 지금 생활이 좋은데 어떡해? 네 생활 방식을 반성하자는 게 아니야. 만약 독신으로 산다면 그 역시 멋진 삶이니까. 아무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해야 해. 지연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럼 대체 난 어떻게 해야 품절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상대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친절하게 웃으며 그렇지 못한 돌직구를 날렸다. 결혼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벌이는 탐색 과정은 흡사, 구인, 구직 과정과 비슷하다. 면접 때 고용주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결국 면접자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만약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한다면 채용이 결정된다. 물론 채용을 했어도 얼마간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검증하는 기간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바와 맞지 않거나 차이가 크면 헤어짐의 수순을 밟게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든 아니면 오랜 연애 끝에 간신히 문턱을 넘었든 결혼을 앞둔 쌍방은 매우 힘든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위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서로 암묵적으로 관계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감정이 끌린다는 이유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내가 상대에 대해 확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 역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증명하고 확신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최대 이벤트인 결혼을 앞두고 고민과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결혼으로 내 남은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식장에 들어설 용기를 낼 수 있다. 마음이 놓이질 않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어디선가 이런 반박이 들리는 듯하다. 그럼 사랑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하다. 심지어 다른 모든 조건을 덮고도 남을 절대적 가치가 될 때도 있다. 그러나 사랑도 어디까지나 평등한 상호 교환의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당신의 따스함과 나의 성실함을 바꾸고 나의 유머와 당신의 학식을 교환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땀과 노력의 반, 나의 땀과 노력의 반을 더해 우리가 함께할 집을 꾸리는 것. 결혼이란 그런 것이다. 인정하면 편해지는 인생.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개최한 미팅 파티. 한 남자가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미팅 파티에 매번 참여하는데 한 번도 커플 매칭에 성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한 오지라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 그에게 다가가 빙긋대며 말을 붙였다. 한눈에도 비아냥됨이 느껴졌다. 어때요? 이번에는 잘 풀릴 것 같아요? 뜻밖에도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난 돈도 많지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학벌이 좋지도 않으니까요. 그저 당황해서 쑥스럽게 웃거나 얼굴을 붉히겠거니 했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직설적인 대답이었다.
지나치게 솔직한 탓에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찾아줄 정도였다. 그런데 난감해하고 있는 오지라퍼를 더욱 민망하게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내가 부족하다는 건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하니 오히려 낫더라고요. 괜한 자존심에 매달릴 때보다 훨씬 편해요. 여기가 바닥인 걸 인정하고 나니 겸허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은 어디까지나 정신 수양하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이미 낸 연회비가 아깝기도 하고. 다들 솔직담백한 그에게서 의외의 매력을 느낀 듯했다. 그 중에 그에게 조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여성이 있었다. 그의 솔직함에 끌린 그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이좋게 파티장을 떠났다. 마카오의 도박꾼들 사이에 금원처럼 떠도는 말이 있다. 매일 똑같은 판돈을 들고 가되 다 잃으면 지체 없이 털고 나올 것. 이를 승복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금원을 철저히 지키는 도박꾼이 있었다. 1,000만 원으로 잭팟을 터뜨려 몇십억 대의 자산가가 된 후 카지노의 VIP로 대접받는 전설적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도박판에 앉았고 그 돈을 다 잃으면 미련 없이 일어났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그에게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어차피 도박으로 돈을 번 데다 현재 자산 규모에서 그쯤이야 푼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도 결국 눈이 멀어 원칙을 깨는 날이 오고 말았다.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져간 판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돈을 빌려 게임을 계속한 것이다. 돈을 잃고 또 잃어도 멈출 줄 몰랐다.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그는 여전히 승복하지 못한 채 다시 도박판에 앉았다. 그리고 결국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댔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폭주하던 그의 도박 행각은 공금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고 나서야 멈췄다.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아내와 아이들은 집까지 들이닥친 빚쟁이들에 놀라 야반 도주했고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부딪혔다. 인생은 바둑과 같아서 늘 이길 수만은 없다. 누구든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승복해야 할 때 승복하지 못한 결과는 대개 하나같이 비참하다.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목을 조르는 자충수를 두게 마련이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 무기를 치들지만 말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도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자신이 놓인 자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엄살도 부리고 솔직히 열세를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무슨 수로 매사에 이기며 살겠는가? 평범한 인간으로 잘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승복하되
굴복하지 말고 강해지되 강한 척 하지는 마라. 그리고 기억할 점은 이 세상은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얼마 전 심각한 지진 피해를 겪은 이재민의 심리치료를 해온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했다. 그는 몇 달간 피해 지역에 머물며 심리 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호 작업도 도왔다. 내가 인터뷰를 한 시기는 그가 피해 지역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인터뷰 전에 미리 그가 이재민과 상담하는 장면이 방송된 것을 찾아보았는데 시종일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온화하고 예심 넘치는 눈빛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모습이 그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직접 만난 그는 전혀 달랐다. 침착한 표정은 화면에서 보던 그대로였지만 가라앉은 눈빛과 경직된 인매로 인터뷰 내내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꼭 골이 잔뜩 난 사람 같았다. 결국 나는 준비한 질문을 잠시 미루고 조심스레 물었다. 많이 지치신 것 같으세요? 그곳에서의 일이 많이 힘드셨나요? 그는 흠칫 놀라더니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랬나 봅니다. 혹시 제가 드린 질문 중에 부적절한 게 있었나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질문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는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환자 상담하실 때랑 너무 다르셔서 좀 놀랐어요. 그의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온 이후로 내내 이 상태예요. 사실 정신과 의사라고 다른 사람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 윤리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감추는 면은 있죠. 몇 달 동안 수많은 피와 죽음을 보고 절망에 찬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하지만 상담할 때는 의연하게 절대 화내지 않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완벽한 경청자, 이해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해요. 의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괜찮아질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 힘을 줘야 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전 줄곧 그런 의사인 척 연기한 셈입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본 글이 제 직업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진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죽어라 버티는 사람만 있을 뿐. 그렇다. 어쩌면 타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누군가는 뛰어나게 연기를 잘하고 누군가는 그마저도 꾸며내지 못하는 것일 뿐. 언제나 너그럽고 친절하게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한숨을 삼키며 애쓰고 버티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눈앞의 미소는 단순히 무의식적인 반응일지도 모른다. 따스한 말은 예의 바른 위장술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밤중에 싫은 내색 없이 몇 시간씩 푸념을 들어주는 이유도 단지 예전에 당신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아준 게 고마워서 그 보답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남의 감정 쓰레기를 덮어쓰고 아무런 불쾌함 없이 허허 웃을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훌륭한 인격자라는 덫을 씌우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이다. 늘 다정하고 배려와 포용력이 넘치며 내 말을 언제나 기꺼이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행운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한 그 친구는 계속 그런 친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은 공감을 잘한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며 칭찬받는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기묘한 관성에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업상 협력을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단순히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 훌륭한 인격자의 가면을 계속 쓰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가면이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충분히 선하다. 그러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무리하게 바라지 말고 그저 그들의 존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인내와 다정함은 귀한 것이며 그들의 성실한 배려는 존중받을 만하다. 설령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엔 우직하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타인의 불행에 필요 이상의 호기심과 관심만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도와줄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 남의 힘든 모습을 구경거리로 삼거나 더 번거롭게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의 하늘이 무너질 때 받쳐줄 수 없다면 그저 눈 감고 못 본 척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돕지도 못하면서 남의 불행으로 내가 즐거운 것처럼 비춰지기보다는 눈을 감고 못 본 척하는 게 상대를 덜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남에 대한 관심을 접는 것도 때론 상대를 위한 일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